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평생 은혜로 알겠습니다. 2년 전 제 지인분이 받은 카톡 메시지예요. 보낸 사람은 20년지기 절친이었습니다.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 지인분은 고민 없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20년 우정인데 뭘 그리 따질까 싶어서요. 그런데 6개월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절친이 새 차를 뽑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도 돈을 갚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돌아온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야, 너 그 정도로 쪼잔한 사람이었어? 돈 때문에 우정에 금 가게 하지 말자. 이 순간 3천만 원을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더 가관인 건 그 절친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쟤 원래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야. 친구 사이에 그렇게까지 하나?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직장에서 항상 동료들 일까지 도맡아 하는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걱정 마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렇게 잘해주는데도 승진에서는 항상 밀려나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제외되고 오히려 어차피 김대리가 다 해줄 거야 라는 식으로 더 많은 일만 떠넘겨 받게 되죠. 가족 관계는 어떠신가요? 명절 때마다 모든 준비를 혼자 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괜찮아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그런데 해가 갈수록 요구사항이 더 많아져요. 음식 준비뿐만 아니라 청소, 설거지, 심지어는 다른 가족들 숙박 준비까지 당연하다는 듯이 떠넘겨집니다. 이게 바로 19세기 독일의 천재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경고한 선의의 독현상이에요. 선의로 베푼 호의가 결국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베풀다가 상처받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존중받는 인간 관계를 만드는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1788년 독일 단치에서 태어난 이 남자는 평생을 인간 본성 연구에 바친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냉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데에는 개인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아버지는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어려서부터 풍족한 환경에서 자란 그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어릴 때부터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말이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였어요. 평소에 아버지를 존경한다며 찾아오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심지어 장례식에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쇼펜하우어는 깨달았어요. 아, 사람들은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돈을 사랑했구나.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1833년 쇼펜하우어는 베를린에서 한 가난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의 이름은 요한 엘러트.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지만 돈이 없어서 학업을 포기할 상황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청년을 불쌍히 여겨 3년 동안 생활비를 대주고 자신의 개인 도서관을 개방해주고
심지어 자신의 철학 노트까지 보여주며 가르쳤어요. 그야말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돌본 거죠. 엘러트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언니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이 청년이 훌륭한 철학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진리를 탐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3년 후 엘러트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엘러트는 쇼펜하우어의 핵심 철학 아이디어들을 훔쳐서 자신의 이름으로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학회에서 쇼펜하우어를 시대에 뒤떨어진 철학자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그에게 따지자 엘러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건 맞지만 그걸 발전시킨 건 제 능력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선생님의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쇼펜하우어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선의를 베푸는 순간 상대방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계산이 시작된다는 것을요. 이 사람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때부터 쇼펜하우어는 인간 본성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도달한 결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들입니다. 놀랍게도 200년이 지난 지금 현대 심리학이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019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실험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연구팀은 500명의 참가자를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은 한 사람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호의를 받은 사람들의 매주 도움을 받았죠. B그룹은 가끔씩만 호의를 받은 사람들, 한 달에 한 번 정도였어요. C그룹은 거의 호의를 받지 않은 사람들, 특별한 경우에만 받았습니다. 6개월 후 세 그룹의 반응을 조사했는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A그룹, 즉 지속적으로 호의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87%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일이야 라고 답했어요. 76%는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라고 했고요. 82%는 왜 이번에는 안 도와줘? 원래 해주던 사람인데 라고 반응했습니다. 놀랍게도 91%가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표현했어요. 반면에 B그룹, 가끔 호의를 받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92%가 정말 고마운 사람이야 라고 답했고 88%는 언젠가 꼭 보답해야지 라고 했어요. 79%는 이런 도움을 받다니 미안해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C그룹은 더 극명했어요. 98%가 평생 잊지 못할 은혜야 라고 했고 90%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답했습니다. 이 실험이 증명한 것은 뭘까요? 지속적으로 호의를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기적이 되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이번에는 직장 환경에서 말이죠. 2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룹 1은 상사가 항상 도움을 주는 팀, 그룹 2는 상사가 가끔 도움을 주는 팀, 그룹 3은 상사가 거의 도움을 주지 않는 팀이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룹 1, 항상 도움받는 팀을 보면요. 직원들의 업무 성과는 평균 이하였고 자발적 노력은 매우 낮았어요. 상사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사람이었고 퇴사율도 높았습니다. 더 많은 걸 요구하다가 안 되면 떠나더라고요. 그룹이 가끔 도움받는 팀은 달랐어요. 직원들의 업무 성과는 평균 이상이었고 자발적 노력도 높았습니다. 상사에 대한 평가는 존경스러운 리더였고 퇴사율도 낮았어요. 이걸 심리학 용어로 권리와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받기 시작한 호의는 권리가 되고 그 권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뇌과학 연구 결과예요. UCLA 뇌과학연구소에서 fMRI를 이용해 뇌를 스캔하면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호의를 받을 때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한 거죠. 첫 번째 호의를 받을 때는 감사와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되고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고 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도덕적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호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 영역 활성화가 급격히 감소하고 도파민 분비량이 70%나 줄어들어요. 오히려 더 많은 걸 원하는 욕구 증추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호의가 중단될 때는 더 심각해요. 분노와 관련된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급증하며 복수심과 관련된 뇌 영역까지 활성화되는 거예요. 결론은 뭘까요? 인간의 뇌는 지속적인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국 직장인 1000명과 가정주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직장에서 항상 남의 일까지 도와주는 사람의 최후는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63%가 더 많은 일만 떠넘겨 받는다고 답했고 28%는 승진해서 밀려난다. 6%는 뒤에서 만만한 사람으로 통한다. 고작 3%만이 인정받고 잘 지낸다고 답했어요. 실제 직장인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어보세요. 김모 씨라는 37세 회사원분의 이야기예요. 저는 5년 동안 팀에서 오는 일을 다 도맡아 했어요. 동료들 야근 대신해주고 실수하면 덮어주고 휴가 때는 업무까지 대신 처리해주고 그런데 승진 발표 날 제가 그렇게 도와줬던 후배가 팀장이 됐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HR팀에서 김 씨는 리더십이 부족해 보이고 너무 착해서 강한 추진력이 없어 보인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정말 허탈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5년 동안 뭘 한 거지? 더 황당한 건 팀장이 된 그 후배가 김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형,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형이 뒷받침해줘야 우리 팀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때 깨달았대요. 아, 내가 호구였구나. 이 모 씨라는 42세 대리분의 증언도 있어요. 회사에서 점심때마다 후배들 밥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업무 모르는 것도 가르쳐주고 3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후배 하나가 제 상사한테 가서 이 대리님이 일을 너무 늦게 처리해줘서 저희가 힘들어요라고 고발한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대리님이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겨서 본인 일까지 이 대리님한테 미루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뒤에서는 이 대리는 일을 밀어주는 사람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대요.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주부들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박모 씨라는 45세 주부분의 증언입니다.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려고
명절마다 혼자 음식 준비 다 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우리 큰 며느리는 정말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뿌듯했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대요. 이제는 박모 씨가 안 하면 왜 안 해? 가 되는 거예요. 다른 며느리들은 아예 오지도 않는데 박모 씨만 당연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작년에 몸이 아파서 명절 준비를 못 하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10년 동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내가 스스로 노예를 자처했구나. 제모 씨라는 38세 주부분의 정언도 있어요. 시부모님이 아프실 때마다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렸어요. 5년을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제가 안 가면 며느리 자격이 없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진짜 황당한 건 최모 씨가 아플 때는 아무도 안 챙겨준다는 거예요. 최모 씨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도 빨리 나와서 음식 해달라는 소리만 들었대요. 그때 정말 허무했다고 하더라고요. 윤모 씨라는 신두 새 회사원분의 증언도 인상적이었어요. 아들 결혼할 때 전세 자금 5천만 원 지원해주고 결혼식 비용도 대주고 신혼여행 비용까지 대줬어요. 딸 바보라고 소문날 정도로 다 해줬죠. 그런데 손자가 태어나니까 육아비까지 달라는 거예요. 요즘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면서 윤모 씨가 좀 힘들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아버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살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대요. 아, 내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구나. 윤모 씨가 힘들어도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오히려 아버님이 인색해졌다는 소리만 들었대요. 이런 증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바로 선의의 함정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는데 결국 만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간관계의 모순을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유명한 비유로 설명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무리가 있었어요.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 가까이 붙으려고 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팠어요. 그렇다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얼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고슴도치들은 적절한 거리를 찾아야 했어요.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말이죠. 인간관계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나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내 선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점점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고 결국 나는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게 돼요. 너무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로워지고 진정한 관계 형성이 불가능하고 인생의 기쁨과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거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성의 원칙이에요. 내가 주는 만큼 상대방도 줘야 해요. 일방적인 관계는 지속 불가능하거든요. 나만 주고 있지는 않나? 항상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는 예측 가능성의 원칙입니다. 상대방이 내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사람은 이때는 도와주고 이때는 안 도와준다. 이런 일관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존중의 원칙이에요. 내 거절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가까이 해야 해요. 안 된다고 했을 때 화내는 사람은 거리 두고 내 상황을 이해하려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선의가 독이 될까요? 구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돈과 관련된 부탁에서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조심하세요. 이번만 도와줘. 항상 이번만이라고 하거든요. 너밖에 없어. 이건 감정적 압박이에요. 우리 사이에 이런 걸 따져?
관계를 볼모로 잡는 거죠. 그리고 갚을 날짜를 정확히 말하지 않거나 이자나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더욱 위험해요. 제 친구 A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대학 동기가 사업한다고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500만 원 한 달 후에 갚더라고요. 신뢰가 쌓였죠. 두 번째는 1,000만 원 2달 늦게 갚으면서 변명을 시작했어요. 세 번째는 2,000만 원 6개월째 연락 두절이 됐습니다. 동기는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 나도 힘들어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우리 사이에 그렇게 쪼잔하게 굴지 말자. A씨는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구나. 직장에서도 이런 말들이 나온다면 주의해야 해요. 내가 잘하니까 능력을 이용한 부탁이에요. 바쁜 건 알지만 내 상황을 무시하는 거죠. 이번에만 반복적 부탁의 전조입니다. 그리고 본인 일을 미루면서 내 일을 부탁하거나 도움받은 후 감사 표현이 없으면 더욱 조심해야 해요. 회사원 B씨는 신입사원들 교육을 도맡았어요. 처음에는 선배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고마워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어떻게 됐을까요? 본인이 해야 할 업무까지 B씨에게 미루고 어차피 선배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라고 하고 실수하면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승진 후에는 B씨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B씨는 말했습니다. 내가 키운 애가 내 윗사람이 되더니 나를 가장 함부로 대해요. 가족관계에서는 더 교묘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거나 다른 가족과 비교를 해요. 누구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식으로요. 거절하면은 죄책감을 유발하죠.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내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주부씨는 15년간 시댁 모든 행사를 도맡았어요. 제사, 생일, 명절, 심지어 시댁 친척 결혼식까지.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우리 큰 며느리는 정말 훌륭해. 다른 며느리들도 본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칭찬을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왜 이번에는 안 와? 원래 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그래? 다른 며느리들은 바빠도 오는데 너만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C씨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시댁에서는 빨리 나와서 다음 달 제사 준비해 달란 말만 했대요. C씨는 말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나는 가족이 아니라 무료 가사 도움이었구나.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현대 심리학은 이 현상을 정확히 설명해요. 1단계 쾌락 적응이 시작돼요. 인간의 뇌는 같은 자극에 계속 노출되면 그 자극에 둔감해집니다. 1단계에서는 첫 번째 호의를 받으면 강한 감사와 기쁨을 느껴요. 2단계에서는 반복된 호의에 대한 감사 감정이 50% 감소합니다. 3단계에서는 지속적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해요. 4단계에서는 호의가 중단되면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심리학자들은 감사 결핍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2단계 인지적 불일치 이론이 작동해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껴요. 상황은 이래요. 계속 도움을 받고 있어서 불편한 감정이 들죠. 내가 너무 많이 받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두 가지예요. 실제로 보답하거나 생각을 바꾸거나 대부분은 두 번째를 선택해요. 왜냐하면 더 쉽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바꿀까요?
사실 그 정도 도움은 별거 아니야. 저 사람은 원래 여유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요. 3단계. 권리와 현상이 완성되어 반복된 혜택은 권리로 인식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실험을 보면요. 매일 커피를 얻어 마신 그룹은 한 달 후에 왜 오늘은 커피가 없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가끔 커피를 받은 그룹은 받을 때마다 고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리의 함정이에요. 4단계. 사회적 교환 이론의 왜곡이 일어나요. 정상적인 사회적 교환은 어떨까요?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고 상호 호의 원칙이 작동해야 해요. 하지만 지속적인 호의는 이 균형을 깨뜨립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으니 더 받을 자격이 있어. 저 사람은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평생의 연구를 통해 3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값진 것은 쉽게 얻을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주는 사람의 선의는 값어치를 잃는다. 가끔 주는 사람의 선의는 보물이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잘못된 방법은 언제든지 말해. 내가 다 도와줄게요. 올바른 방법은 이번에는 도와줄 수 있어. 하지만 항상은 어려워. 입니다. 실제 적용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직장에서 이 원리를 적용했어요. 기존 방식은 동료들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일만 더 많아지고 인정받지 못했어요. 개선 방식은 3번 중 1번은 정중히 거절하는 거였어요. 미안해. 이번에는 내가 먼저 처리할 일이 있어서 어려워. 다음에는 미리 말해줘. 그러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6달 후 결과는 어땠을까요? 동료들이 저에게 부탁할 때 더 신중해졌어요. 저의 도움을 더 감사하게 여기고 업무 효율성도 증가했고 승진 후보에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거절을 배우니까 내 도움의 가치가 올라갔어요. 2번째, 무조건적인 선의는 독이다. 쇼펜하우어의 2번째 핵심 전략입니다.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시간 조건을 걸 수 있어요. 이번 주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 다음 달부터는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식으로요. 횟수 조건도 있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너무 자주는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호성 조건도 설정할 수 있어요. 나도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부탁할게. 서로 도와가면서 하자. 이런 식으로요. 실제 성공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회사원 저는 후배들 교육을 담당했어요. 기존 방식은 무제한 질문 받기였어요. 하루 종일 업무 방해받고 후배들이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안 했어요. 개선 방식은 조건을 설정하는 거였어요. 질문은 오후 5시 사이에만 받을게. 같은 질문은 2번 안 받아. 메모해도 스스로 30분 고민해보고 안 되면 물어봐. 이런 식으로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후배들의 자립심이 향상되고 저의 업무 집중도가 증가했어요. 질문의 질도 향상되고 서로에 대한 존중이 증가했습니다. 3번째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라.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강조했어요. 사람의 입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진짜 고마워하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진짜 고마워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부탁하기 전에 미안해요.
죄송한데 부탁이 있어. 바쁜 건 아는데 이런 식으로요. 최소한의 요구만 해요. 꼭 필요한 것만 부탁하고 대안을 스스로 먼저 고려합니다. 능동적으로 보답하려고 노력해요. 말로만 고맙다 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죠. 거절도 수용해요. 안 된다고 해도 이해하고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아요. 반대로 이용하는 사람의 특징은 어떨까요? 당당하게 요구해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어요. 요구를 확대해요.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걸 요구합니다. 보답은 없어요. 말로만 고맙다 하고 정작 필요할 때는 없어요. 거절하면 분노해요. 우리 사이에 그러냐 감정적으로 압박하죠. 실제 판별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 친구는 두 가지 상황을 겪었습니다. 상황 하나는 진짜 친구였어요. 여러분, 정말 미안한데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 비용이 필요해.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다음 주 월요일에 꼭 갚을게. 안 되면 다른 방법 찾아볼게. 결과는 어땠을까요? 약속된 날에 정확히 갚았고 나중에 제가 힘들 때 먼저 연락해서 도움을 제안했어요. 제가 바쁘다고 하면 괜찮다. 무리하지 마.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황 둘은 이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급한 일이 생겨서 100만 원만 빌려줘. 너 여유 있잖아. 갚을 날짜 언급도 없었고 3달 후에도 갚지 않고 연락 두절이 됐어요. 제가 재촉하면 친구 사이에 그렇게 하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행동을 보니까 누가 진짜 친구인지 확실히 알겠어요.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동료가 자꾸 일을 부탁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기존에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네, 도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했죠. 개선된 대응은 어떨까요? 먼저 답변을 피하고 확인해 보고 연락 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조건을 제시해요. 이번 주는 가능한데 다음 주는 제가 마감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상호성도 확인해요. 저도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사가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기존에는 묵묵히 감당했죠. 개선된 대응은 어떨까요? 현실을 제시해요.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A, B, C가 있는데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할까요? 대안을 제시해요. 이 업무를 하려면 다른 업무 일정을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과를 예측해요. 모든 걸 동시에 진행하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명절마다 모든 준비를 혼자 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기존에는 묵묵히 다 준비했죠. 개선된 대응은 어떨까요? 역할을 분담해요. 이번에는 음식은 제가, 청소는 누가 해 주실까요? 한계를 정해요. 오전 준비는 제가, 오후는 다른 분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휴식을 요구해요. 매번 혼자 하니까 힘드네요. 이번에는 조금 도와주세요. 자녀가 계속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기존에는 무조건 지원했죠. 개선된 대응은 어떨까요? 한계를 설정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제는 스스로 해결해봐. 조건을 제시해요. 돈을 빌려주는 대신 가계부 작성해서 보여줘. 대안을 제시해요. 돈 대신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게. 친구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기존에는 어쩔 수 없이 빌려줬죠. 개선된 대응은 어떨까요? 명확한 조건을 걸어요. 언제까지 갚을 수 있어? 정확한 날짜 알려줘. 문서화예요.
차용증은 아니어도 간단한 메모라도 남겨두자. 한계를 선언해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에는 힘들 것 같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할 때 죄책감을 느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거절은 자기 보호의 기본권이에요. 일방적 희생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고요. 진짜 배려는 서로가 해야 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제대로 도울 수 없다. 착한 사람과 현명한 사람은 달라요. 착한 사람은 무조건 베푸는 사람이에요. 단기적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용당하고 결국 상처받고 관계가 악화돼요. 현명한 사람은 선택적으로 베푸는 사람이에요. 언제 도움을 줄지 스스로 결정하고 조건과 한계를 명확히 하며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많은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 하지 마세요. 대신 진짜 소중한 몇 명과 깊은 관계를 맺으세요. 양적 관계는 100명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속 불가능하고 진심 어린 관계가 없어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질적 관계는 5명과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어려울 때 진짜 도움을 받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으려 하는 자는 아무에게도 진정 사랑받지 못한다. 변화는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바로 생각해 볼게라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오늘부터 누군가 부탁을 하면은 즉석에서 대답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고 연락드릴게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상대방은 함부로 요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매번 들어주지 말고 가끔은 정중히 거절하세요. 10번 중 7번 도와주기. 기존에는 10번 다 도와줬다면 말이에요. 상대방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고 내 도움의 가치를 유지해야 해요. 세 번째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지 확인하세요.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가? 내 생일도 챙겨주는가? 내 이야기도 들어주는가? 만약 답이 모두 아니오라면 그 관계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발견한 인간 본성의 비밀을 살펴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인간은 지속적인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존재고 무조건적 선의는 결국 독이 되어 돌아와요. 적절한 거리와 조건이 있어야 진정으로 존중받을 수 있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람을 판단해야 하며 착한 사람보다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베풀다가 상처받을 것인가? 아니면 지혜롭게 선을 그어서 진정으로 존중받는 관계를 만들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평생의 연구를 통해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타인의 이기심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대응한다. 바보는 계속 배신당하면서도 인간을 믿는다. 그는 또한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더 이상 착한 사람이 되려다 호구가 되지 마세요. 현명한 사람이 되어서 진정으로 존중받는 관계를 만드세요. 그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